저는 순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북한 최고 권력층의 은밀한 만행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기쁨조 출신 여성이 목숨을 걸고 탈북에 성공하며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윤미라 씨는 김정은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 많은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선발되어 평양예술단에 들어간 그녀는 김정은의 엽기적인 성적 취향과 기쁨조들의 참혹한 실상을 직접 겪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김정은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고 그녀는 결국 살기 위해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윤미라 씨가 들려줄 이야기는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고 가족과 생이별을 한 뒤 생사를 넘나드는 탈북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한 그녀. 북한 인권 문제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미라 씨는 시골의 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집은 비록 좁고 낡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꽤 화목했다고 합니다. 곧 인생을 뒤바꿀 일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일 줄 알았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가창으로 칭찬을 받던 윤미라 씨가 학교 음악회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윤미라는 목소리도 얼굴도 예쁘니 내가 솔로를 하는 게 맞아. 선생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봐주셨다고 합니다. 절대 이번에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아했지만 솔로라는 자리에 처음 서는 자신을 위한 선생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음악회 날 윤미라 씨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 간부들이 참석했던 것입니다. 목소리가 맑고 청아하다며 모두들 칭찬했지만 간부들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뒤 갑자기 예술단 간부들이 찾아왔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거금과 함께 평양예술단 발탁 통지서를 들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평소보다 더 말이 없으셨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기회가 오면 온 동네가 축하해주고 떠들썩해야 하는데 그 집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조용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윤미라 씨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 송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소복하게 쌓인 송편을 보며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잘 다녀와라 우리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술단 차를 타고 떠나는 순간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동생들은 울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했는데 니언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가족과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평양에 도착한 첫날 그들은 양각도 호텔 47층에 안내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청진에서 볼 수 없었던 화려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짝임 속에 숨겨진 어둠이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군복을 입은 감독관의 구호 소리에 맞춰 일어나야 했습니다. 잠기가 어두운 소녀는 얼음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노래, 춤, 피아노, 외국어. 하루 종일 이어지는 훈련은 숨 쉴 틈도 없었습니다. 실수하는 순간 매서운 채찍이 등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나도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내는 것도 금지였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첫 공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윤미라 씨는 조국 창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데 객석 맨 앞줄에 앉아 계신 그분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띤 채 그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서 왠지 모를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 밤이 왔습니다. 새하얀 봉투에 담긴 차가운 전가를 전달받게 된 날이었습니다. 오늘 밤 특각 오라.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특각. 그날 밤은 아직도 생각하기 싫은 악몽입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김정은 앞에 섰을 때 그 기분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김정은은 윤미라 씨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얼어붙은 채로 빤히 쳐다보자 김정은은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옷 벗어. 김정은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윤미라 씨는 그제야 허겁지겁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자 김정은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내가 제대로 봤어. 그러더니 다가와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침대까지 기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덜덜 떨면서 침대에 기어가자 김정은은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따라오더니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아랫도리에 무언가가 닿는 것이 느껴지자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이후 김정은은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윤미라 씨는 너무 놀라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입술이 몸을 흡기 시작했고 그녀는 결국 처음 내는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김정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청아한 목소리야. 계속해. 그 말에 오히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김정은은 더욱 거칠어졌고 결국 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은 더욱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밑이 빠질 것 같이 아파서 내는 소리였지만 김정은은 그 소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윤미라 씨는 그저 그의 인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존엄이 전부가 산산조각 나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횟수를 셀수록 영혼은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그때 현정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윤미라 씨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현정 언니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로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몸이 이상해, 자꾸 이상한 분비물이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던 언니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언니와의 마지막 대화일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현정 언니는 마지막으로 최고 지도자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예술단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대동강변에서 현정 언니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자살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방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쪽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미라 씨의 몸에서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찾아왔고 밤이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거울 앞에서 몸을 살펴보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정 언니가 말했던 그 이상한 분비물을 말입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자신도 현정 언니와 같은 운명이 되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특각으로 부르는 발소리가 들릴까봐, 현정 언니처럼 끌려가게 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올라온 무용단 공연팀의 보조원이 쪽지 하나를 윤미라 씨에게 몰래 건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 은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윤미라야, 너희 가족들이 사라졌어.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의 쪽지에 따르면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한밤중에 차 소리가 났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윤미라 씨는 곧장 떨리는 손으로 사유서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말로 청진 방문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감독관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감독관은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신문하다시피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눈물을 보이며 애원했고 마지막을 꼭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기적처럼 출타 허가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가를 받는 순간에도 알았습니다. 이게 평양을 떠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가는 기차에 오르는 순간 2달 전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집 문을 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비어버린 집이라는 걸요. 먼지 쌓인 방 안에는 가족의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사라진 것이 확실했고 곧바로 은지를 찾아갔습니다. 은지는 윤미라 씨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미라야, 그날 밤에 갑자기 검은 승용차가 왔었어. 은지의 말에 따르면 이웃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들 했답니다. 혹시 몰라 장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늘 장사하던 그 자리에는 다른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허망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자 그 아주머니는 다가와 슬그머니 손을 잡아 끌더니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윤미라야, 걱정 마라. 내 가족들은 무사히 강을 건넜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 갑자기 이러한 소식을 들려준다는 것에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안도감과 두려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족들은 탈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토록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셨던 것이고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중 문득 현정 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을 벗어나. 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발견했던 일기장이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는 연락처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브로커의 번호였습니다. 윤미라 씨 또한 이곳을 떠나 가족에게로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은지는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그들은 서로를 오래도록 껴안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였던 친구와의 이별은 정말로 아팠지만 가슴 한켠은 후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정 언니가 남긴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탈북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분한 목소리. 그렇게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때였습니다. 출발하기 전 윤나 언니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언니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대신 찾아가는 것입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표는 이제 쓸모 없어졌습니다. 대신 다른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훨씬 더 위험하지만 자유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기차를 타고 함흥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척하며 중간에 내릴 계획이었습니다. 기차에 오르기 전 윤나 언니의 일기장에서 찾은 번호로 다시 한번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함흥역 근처 만경대 식당. 함흥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계속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매 정차역마다 보이부 검열이 있을까봐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큰 검문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함흥역에 도착해서 만경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주문한 냉면을 젓가락으로 휘저기며 있는데 누군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물 하나 주세요. 그 말이 암호였나 봅니다. 아저씨는 윤미라 씨를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미라 씨죠? 저는 30년 동안 국경 경비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죠. 걱정 마세요. 아저씨의 손에는 오래된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긴 시간 총을 잡았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손으로 윤미라 씨 같은 사람들의 새 삶을 이어주고 계시다니 울컥하더군요. 회령 근처 농가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이틀을 기다렸다가 자정이 되면 출발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들이 건넜던 바로 그 지점으로 갈 겁니다. 가장 안전한 루트죠. 회령 가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검문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무상검문소는 악명이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아저씨는 마치 삼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조카가 회령에 있는 우리 집에 좀 다녀가려고 하는데 검문관의 날카로운 시선이 훑었습니다. 다행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농가는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노부부가 사시는 곳이었는데 아마도 아저씨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 봅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옥수수죽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이틀 동안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창틈으로 두만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강 너머가 자유의 땅이라니. 밤이 되면 순찰 나가는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자정이 되자 아저씨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강가로 향하는 길은 온통 진흙탕이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쭈뼛 소리가 났습니다. 순찰병들이 들을까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진흙이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강가의 진흙 속에 엎드려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찌걱 소리가 났기에 한 자세로 꼼짝도 못한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렁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차가운 땅의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순찰병의 발소리가 더 가깝게 들렸습니다. 군화가 진흙을 밟는 소리, 군인들이 담배를 피우며 나누는 대화. 모든 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특히 군견의 발톱이 땅을 긁는 소리는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개 한 마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방향을 향해 짖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엎드려 있는데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동시에 순찰병의 발소리도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주변을 비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온 다른 개 짖는 소리에 군견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행히 순찰병들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30분이 마치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아저씨가 손짓했습니다. 지금이야. 강물은 살얼음이 덮여 있었습니다. 첫 발을 디딜 때 차가운 충격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물은 발목에서 무릎으로 다시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몸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왼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서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쏜 총알이 강물을 쳤습니다. 거기서 도망자다. 얼어붙은 손발로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팔다리가 마비되어 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총성이 계속해서 울렸고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뒤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강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중간에서 멈출 순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물살에 휩쓸려 죽을 테니까요. 그러다 드디어 중국 쪽 강둑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헤엄쳤습니다.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강둑에 다 달았을 때 누군가가 팔을 잡아 당겼습니다. 중국 측 브로커였습니다. 그 순간 살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더군요. 하지만 이후의 시간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일주일은 지하 창고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낮에는 쥐들과 함께, 밤에는 바퀴벌레들과 함께 말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창고 주인은 하루에 한 번 밤중에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짭짤한 만두 몇 개와 물 한 병이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라오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더 험했습니다. 12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트럭 진칸에 실려 산길을 달렸습니다. 비닐로 덮인 좁은 공간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꼬박 이틀을 중국 공안에게 들킬까 봐 기침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어린 소녀는 계속 열이 올랐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버텨야만 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정글을 걸어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뱀이 우글거리는 길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가이드는 그들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안 가면 버려두고 간다면서 말입니다. 한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가이드는 정말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할머니의 팔과 다리를 부축해서 겨우겨우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국 국경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경찰이다라고 소리쳤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윤미라 씨는 키 큰 풀숲에 엎드려 3시간을 있었습니다. 온몸이 모기에 뜯겨 부풀어 올랐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곁에는 임신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손수건 한 장 덮어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도피 생활, 그 시간 동안 인간의 가장 밑바닥과 정상을 모두 보았습니다. 돈만 받고 버리고 간 브로커도 있었고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준 중국 농부도 있었습니다. 라오스의 한 스님은 절에 숨겨주시고 며칠 동안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불쌍한 탈북 여성들을 농락하기도 했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그리고 불행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나쁜 사람들까지.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탱해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윤나 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자유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이륙할 때 귀가 먹먹해지고 속이 울렁거려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옆자리 탈북민 언니가 귀를 어떻게 막는지 알려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외계로 온 것만 같았습니다. 유리로 된 천장, 반짝이는 바닥, 끝없이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 처음 보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전동 카트로 이동시켜줄 때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는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조사실에서 모든 걸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평양예술단에서의 일들, 윤나 언니의 죽음, 가족들의 탈북, 그리고 겪었던 모든 것들을 말할 때마다 목이 메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올 때마다 물을 건네주며 기다려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친절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무서운 신문만 예상했던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원에 이송되던 날 차창 밖으로 본 서울의 풍경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의 고층 빌딩들, 쉴 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거리.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하나원의 일상은 매일이 새로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접한 자동문 앞에서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스르륵 열리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 센서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에스컬레이터는 더 놀라웠습니다. 움직이는 계단 앞에서 30분 넘게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게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걸 계속 구경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원 선생님의 도움으로 겨우 탈 수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을 배울 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플라스틱 한 장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니.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걸까? 나중에 갚으려면 얼마나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은 또 다른 신세계였습니다. 땅속으로 달리는 기차라니. 게다가 차량 안은 마치 작은 도서관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고 누군가는 책을 읽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밤중에도 문을 여는 가게가 있다니. 게다가 따뜻한 음식도 살 수 있고 복사나 팩스도 할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처음 갔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환자를 윽박지르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설명해 주시다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간의 하나원 교육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가족들과 재회하는 날이었습니다. 퇴소를 하루 앞둔 밤 너무 설레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면회실 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 성철이, 미연이 모두가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윤미라 씨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동안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미연이는 한국에서 벌써 학교도 다니고 있다고 했고 성철이도 웃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천국이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감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자유의 참맛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재회 후 한 달이 지나 윤미라 씨는 노원구의 작은 원룸으로 독립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창문 하나, 작은 싱크대, 그리고 직접 고른 이불까지.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특히 밤에 불을 켜고 늦게까지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독립 첫날 가장 먼저 한 일은 치킨 주문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TV로만 보던 그 치킨. 아르바이트 첫 월급으로 산 치킨의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조각을 베어 물었을 때 그 바삭한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맛이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시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수량 조절 버튼을 잘못 눌러서 10마리를 주문해버렸거든요. 주문 완료 메시지를 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다행히 가게 사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때는 정말 식은땀이 났답니다. ATM 기계 앞에서의 에피소드도 잊을 수 없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갔는데 카드를 어느 방향으로 넣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뒤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셨는데 그때 창피함보다는 따뜻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으로 보는 물건을 어떻게 믿고 사나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처음 주문한 건 옷이었는데 정말 집까지 배달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문 앞에 놓고 가신 상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됐는데 여기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일할 때 손님이 자신보다 어려 보여도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게 특히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길을 물어보러 왔던 남자분을 오빠라고 불렀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동료들이 황급히 말려주면서 설명해줬습니다. 여기서는 모르는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문화의 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게다가 CGV에서 본 첫 영화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웅장한 음향, 그리고 팝콘 냄새까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선전 영화만 보다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매일 밤 통장 잔고를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착실하게 모아지는 돈을 보며 미용실 창업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북한에서의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이만한 고생도 못 견디면서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겠나 싶어서요. 시간이 날 때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자신처럼 힘들게 온 아이들에게 겪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들려주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고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도 타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미연이가 학교 생활에 대해 신나게 떠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성철이도 대학 입학을 준비한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누군가의 감시도 통제도 없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윤나 언니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인사하고 유튜브로 미용 트렌드를 체크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북한에 있는 친구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이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용실 창업이라는 꿈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소박한 일상이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그리고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한편 또 다른 탈북 여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의 학생이었던 정소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32살인 그녀 역시 꿈만 같은, 아니 제발 꿈이길 바라는 그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전히 그 생각만 떠올리면 괴롭고 힘들지만 아직도 그곳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을 또 다른 자신을 구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정소희 씨의 가족은 평양 중구역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광산기술자로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영어와 러시아어는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어에 소질이 있어서 중학교 때는 영어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러시아어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집은 특별히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그녀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평양기술대학을 나오셨지만 당의 결정으로 광산에서 기술자로 일하게 되셨습니다. 그래도 늘 웃으시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일도 필요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양교원대학을 나오셨는데 지금은 인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저녁 학생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최우등생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어 수업 시간이면 교수님들이 그녀를 예시로 드실 정도였습니다. 정소희 동지처럼 발음해보세요. 정소희 동지의 번역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외국 원서를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특히 외교 관련 서적을 읽을 때면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가슴이 설렜습니다.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영어 원서를 읽고 있을 때 박성민 부장님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정소희 동지 잠깐 내 방으로 올 수 있겠나? 학부장실에 들어서자 낯선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들은 당 중앙위원회 소속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정소희 동지의 학업 성적과 품행이 매우 우수하다고 들었소. 이번 당 창건 기념 행사의 진행 요원으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소.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 창건 기념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으니 진행 요원으로 선발된다는 건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정소희 동지는 영어와 러시아어에 능통하고 외모도 단정하며 사상도 건전하오. 이번 행사에서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오. 그들의 말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행사 준비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행사장에서 예행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의전 절차, 응대 방법, 비상시 대처 요령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배웠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귀빈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때 수령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았습니다. TV에서만 뵙던 분을 실제로 뵙게 되니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령님이 그녀를 향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소희입니다, 위원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령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집으로 돌아와 그날의 일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마주친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까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학부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날 봤던 당 간부 중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소희 동지 위원장님께서 동지를 부르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자신을 부르신다고요? 당황스러워하는 그녀에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동지를 데리러 차가 올 거요. 준비하고 있으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부모님께는 학교 행사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죄송했지만 이런 일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긴장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차는 평양교회로 향했고 점점 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은 호화로운 별장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고 정원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별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잠시 넋을 잃었지만 곧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이 수령님의 개인 별장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넓은 응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곳에 불려왔는지 수령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건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몸을 곧게 폈습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문이 열리고 수령님이 들어왔을 때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소희 동지 반갑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령님은 앉으라고 손짓했고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학업에 대해,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소희 동지는 참 아름답구만. 갑작스러운 말에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자 수령님이 곁으로 다가왔고 갑자기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도자 동지. 겨우 입을 열었지만 수령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덜덜 떨며 저지하려는 손을 가볍게 제압한 수령님은 옷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령님은 머릿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더러운 느낌의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수령님의 별장으로 불려갔습니다. 매번 전화가 올 때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학업에도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고 시험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의아해하셨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고통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찾아간 곳은 박성민 학부장님의 연구실이었습니다. 딸처럼 아끼고 지도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학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성민 학부장님은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정소희 동지,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군. 무슨 일 있나?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손가락이 떨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학부장님, 위원장님께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해보게, 무슨 일인가? 박성민 학부장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신 뒤 용기를 내어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령님의 별장으로 불려간 일, 그곳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고통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난 뒤 학부장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소희 동지, 이건 정말 큰 영광이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광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민 학부장님은 오히려 기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위대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지를 특별히 총애하신다는 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나?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신뢰했던 스승님께서 고통을 이렇게 해석하시다니.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학부장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그런 생각은 버리게. 박성민 학부장님이 말씀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동지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야.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순간 구역질이 났습니다. 지지해 주실 거라 믿었던 분이 오히려 고통을 축복이라 말씀하시다니. 알던 그 따뜻한 스승님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소희 동지, 괜찮으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최준호라고 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를 7년 전에 졸업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또 다른 당 간부가 노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겨우 대답했지만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지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 말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3년 전 제 여동생은 고위 간부의 욕망 때문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이제라도 정소희 동지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자주 만났습니다. 물론 매우 조심스럽게. 도서관 구석이나 한적한 공원에서 잠깐씩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는 탈북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탈북이라니.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고 실패하면 가족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중국 국경 지역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동지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준호 씨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탈북 준비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자신의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조달했습니다. 세세하게 계획하고 국경을 건널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령님에게 당한 일들, 그리고 탈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처음에 부모님은 충격으로 말씀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가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소희야, 너만 무사하다면 그걸로 됐다.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탈북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매일 밤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준호 씨가 가져다 준 작은 사전으로 기본적인 회화를 익혔습니다. 또 탈북 경로도 머릿속에 또렷이 새겼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챙겼습니다. 너무 많은 짐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옷 몇 벌과 약간의 필수품만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어머니가 몰래 가방에 넣어주셨습니다. 준호 씨는 국경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경비대의 순찰 시간, 감시가 소홀한 지점, 강을 건널 수 있는 최적의 장소까지. 그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습니다. 정소희 동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출발 전날 준호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왜요? 더 이상 이런 체제 속에서 살 수 없어요. 동지를 돕는 것을 계기로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밤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지만 모두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부모님은 마지막 포옹을 해주셨습니다. 소희야, 꼭 살아남아라. 그리고 행복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껴안고만 계셨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호 씨와 조용히 평양을 빠져나왔습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탈출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끔찍한 나날들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의 차가운 물살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준호 씨가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곧 중국 땅이에요. 그의 속삭임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중국에 도착했을 때 그 해방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족 가정의 도움을 받아 며칠을 숨어 지냈고 곧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이송되던 날 처음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는 생각보다 길고 힘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직위는 무엇이었나요? 수령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죠? 최준호 씨와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모든 질문에 진실만을 답했습니다. 겪었던 끔찍한 일들, 준호 씨의 도움으로 탈북하게 된 과정,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점차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어색한 것일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는 너무 많은 물건들에 어지러울 정도였고 지하철을 탈 때는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배워나갔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은행 계좌 개설, 교통카드 사용법.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함께라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서로 웃으며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지하철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며 배웠던 일. 마트에서 너무 많은 종류의 과자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일. 그런 순간들을 함께 겪으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준호 씨와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같은 선택을 했던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하나원 선생님들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울 관악구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소희 씨는 대학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고 준호 씨는 북한인권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부모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북한인권단체에서 강연을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청중들의 따뜻한 반응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야기가 북한에 남아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냈습니다. 자유의 나라에서 살면서 느끼는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 거리를 걸으며 만나는 사람들의 밝은 웃음,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임신 소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는 분명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마치 악몽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냈기에 지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 씨와 정소희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탈북 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 권력층의 인권 유린 실태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자 자유를 향한 인간의 용기와 의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두 여성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고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용실 창업을 꿈꾸는 윤미라 씨, 북한학을 공부하며 인권 활동을 하는 정소희 씨. 그들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하나원 교육, 주거 지원,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책임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의무입니다. 윤미라 씨와 정소희 씨, 그리고 수많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꿈을 키우고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언젠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도 윤미라 씨와 정소희 씨처럼 자유롭게 꿈을 꾸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탈북민들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